실팍한 궁둥이. 곽의진. 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안개끼리 또는 안개가 갯바람이 섞이면서 떠 흐르는 소리였다. 안개는 바다 끝에서 갯바람을 타고 어둠을 휘저으며 몽글몽글 기어 올라오고 있을 터였다. 춘심은 숭얼대는 소리를 듣는 순간 튕기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윗목에 벗어 던졌던 빨간색 작업복 잠바와 발목에 고무줄이 끼어 있는 바지를 주섬주섬 찾아 껴입었다. 12살 배기 춘혜가 실눈을 떴다. 갯가에 가는가? 그려, 일고물 아니냐. 깜깜하고 추울 텐디. 어쩌겠냐? 이물 때 놓치면 그런 연놈들 어디 가서 만난디야. 참말로 엄매 말하는 것은? 춘혜는 기껏 걱정해서 하는 말에 연놈들이라고 대꾸하는 어머니의 말투가 못마땅하여 이불을 끌어당겨 뒤집었으며 모로 돌아누웠다. 어째 내 말이 틀렸냐? 너희들 공부 결치려면 돈 되는 연놈들 찾아 헐레벌떡 객가 쏘다녀야지. 춘심은 큰딸의 냉갈령에 된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리고 둘째 딸 영애와 막둥이 남애에 걷어찬 이불을 바로 잡아주며 다시 중얼거렸다. 다 저그들 위해서 서두는 것이지. 그러니까 음력 금음 즈음해서 2, 3일과 보름 즈음해서 2, 3일이 바닷물이 가장 멀리까지 빠져나가는 6, 7물 살이 되어서 춘심은 한 달에 서너 번 물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기다린다. 오늘이 마침 7물 살이인 터 새벽 5시경 해모와 갯바람이 섞여 기어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뜬 것이었다. 춘심은 수건을 목에 걸고 방문벽에 걸린 손전등을 들고 뒤틀린 정자 무늬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텐마루 한쪽 구석에 있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를 신고 알록달록 꽃무늬 있는 토시를 팔목에 꼈다. 예상대로 안개는 어둠과 함께 마당 가득 들어차 있었다. 안개는 중천에 떠도는 망자의 혼이 내뿜는 입김인즉 언제라도 바다로부터 기어 올라왔다. 경칩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갯바람 섞인 공기는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춘심은 손전등에 등에 붙은 단추를 밀었다. 안개 속에 또는 어둠 속에 빗그물이 만들어졌다. 빗그물 안쪽으로 안개와 어둠이 섞여 온통 부였다. 춘심은 얕은 돌단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기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바다에서 기어 올라오는 안개와 갯바람 뿐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 없는 하늘엔 잔별만 총총 하늘 가득이었다. 이렇듯 안개 자욱한 날은 바다와 하늘이 섞여버린다. 춘심은 마당을 가로질러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젠 걸음으로 바다를 향했다. 갯바람이 그녀를 쌓아놨다. 춘심은 코를 벌렁거렸다. 바닷물 빠져나간 갯벌에 펼쳐져 있는 팔의 냄새가 갯바람을 타고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민물이 흐르는 갯벌에서 자라는 팔에는 한 움큼 뜯어다가 시큼달큼하게 초무침을 하면 겨우내 묵은 김치로 입맛 잃었던 밥상을 싱그럽게 해주는 해조류이다. 춘심은 플라스틱 들통을 들고 손전등을 비추며 실팍한 궁둥이를 흔들면서 파란 융단처럼 깔려있는 파래를 밟으며 갯벌을 내달렸다. 마음이 급했다. 갯바위를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밀려나갔던 물이 언제라도 급히 밀려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춘심은 저만치 밀려난 바닷물을 따라 달리다가 왼쪽으로 돌아섰다. 그쪽으로는 여기산 산자락이 흘러내려와서 바다로 뻗은 맥이 있고 그 자락에 기암의 바위가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 빼어난 자태를 내밀고 있는데 그 바위 틈으로 또는 바위 밑에서 살고 있는 놈들이 그녀가 말하는 돈 되는 년놈들이다. 춘심은 그놈들이 살고 있는 바위 밑 집을 잘 알고 있었고 빠져나간 물이 다시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그 집을 점령해야 했다. 춘심은 물속에 잠겨 있다가 드러난 갯바위를 뛰어넘었다. 갯바위엔 윤기 자르르 흐르는 톳이며 석화가 널려 있었다. 녹미채라고도 하는 톳은 늦여름 발화하고 겨울에 자라서 봄이면 그 잎을 채취하는데 데쳐서 나물을 하거나 토장국을 끓이면 독특한 맛을 내는 해조류다. 겨울에 죽고 봄에 싹이 트는 육지식물처럼 톳도 여름에 말라 죽고 다시 늦여름에 발화하는 일년생이다. 그러나 춘심은 손전등 빛그물에 드러나 보이는 톳이며 석하며 눈에 띄는 씨알 굵은 고동도 따개비도 홍합도 무관심이었다. 갯벌에서 봄 입맛 돋구는 파래를 뜯는 것도 바지락 구멍을 찾아 바지락을 캐는 것도 좋아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파래쯤 바지락쯤도 안중에 없었다. 춘심은 첫 번째 목적지인 넓적 바위까지 왔다. 넓적 바위 밑으로 놈들의 집이 있다. 춘심은 갯바위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찰랑거리는 소리를 감으로 요철이 심한 갯바위를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발목 조금 위까지 물이 찼다. 춘심은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갯바위 밑으로 손을 깊이 찔러 넣었다. 시린 기가 손끝 신경세포를 타고 골수까지 전해진다. 짠물은 시린 기가 더하다. 그렇더라도 춘심은 한겨울에도 장갑을 끼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잘 발달된 더듬이이기 때문이다. 그 더듬이로 놈들을 찾아야 했다. 춘심은 갯바위와 갯바위 틈 좁은 구멍으로 손을 넣었다. 무언가 손끝에 닿는다. 미끌거리면서 토돌토돌한 감이 느껴진다. 춘심은 5손가락에 힘을 주어 놈을 꽉 쥐었다. 어메, 쬐끄만 놈이네. 큼직하고 탱글탱글한 놈 잡아야 하는디. 그녀는 손의 감촉만으로 느껴지는 해삼을 잡는 순간 매번 서방의 그것을 떠올리고 속웃음을 웃으며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해삼 한 마리를 뜯어내서 플라스틱 통에 담았다. 춘심은 넓적바위 밑에서 해삼 2마리를 더 잡고 서둘러서 개코바위 밑으로 갔다. 개코바위는 넓적바위보다 틈이 더 좁고 울퉁불퉁 돌출이 심해서 손을 한번 깊이 넣었다가 빼면 찢기고 긁혀서 상처를 만들기 십상이지만 그곳이 알짜배기 소굴이었다. 춘심은 개코바위 밑으로 내려섰다. 정강이까지 물이 찼다. 밀려나갔던 바닷물이 발목, 정강이, 무릎까지 찼다가 허벅지까지 차오를 때쯤이면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 한 마리를 더 잡으려는 욕심을 부렸다가는 어느새 허리까지 차올라오곤 한다. 개코바위 밑은 만수대 3미터를 훨씬 넘는 깊이여서 잠수하지 못하는 춘심은 바로 죽음이다. 그녀는 욕심을 부리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당한 적이 있다. 그 후로는 결코 무리하지 않는 춘심이었다. 오메! 바위 틈에 오른손을 찔러 넣던 춘심은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며 소리가 튀어나왔다. 정복이었다. 보이지 않지만 손끝의 감촉으로 한 곳에 몇 마리가 엎드려 있는 게 분명했다. 춘심은 들통에서 칼을 꺼냈다. 바위에 붙어있는 해삼은 손가락 힘으로 따낼 수 있지만 바위에 붙어있는 전복은 흡입력 때문에 칼을 이용해서 따내야 한다. 춘심은 먼저 쉽게 한 마리를 따냈다. 손바닥만 했다. 그러고도 한 곳에서 3마리를 더 땄다. 옹골졌다.
춘심은 입이 절로 벌어졌다. 춘심은 더 깊이에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것을 감지했다. 춘심은 팔목에 토시를 빼버리고 안쪽으로 깊이 손을 밀어 넣었다. 손등이 긁혔다. 그렇더라도 춘심의 손끝이 전복을 감지했으니 포기는 없다. 춘심은 칼끝을 눕혀서 틈으로 넣었다. 그리고 안간힘으로 전복 뜯어내기를 몇 번, 쉽지 않았다. 에이, 암만 그래봐라. 이 춘심이를 인연이 이길 것 같냐? 춘심은 전복과 말을 하면서 칼을 쥔 손목에 힘을 주어 뜯어냈다. 전복은 바위에서 떨어짐과 동시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어메, 2년 전 바야? 춘심이를 골려먹겠다고야? 춘심은 그녀의 고무장하시는 발등을 치고 바닥으로 떨어진 전복을 주기 위하여 허리를 굽혀 손을 물속에 넣었다. 그 사이 어느 쪽으로 기어갔는지 없었다. 춘심은 물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손전등으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보였다. 그런데 전복 옆에 커다란 해삼 한 마리가 느린 움직임으로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옳지, 너도 거기서 꼼짝달싹 말어. 춘심은 장압발로 해삼을 가만히 밟고 바닥에 붙어있는 전복을 들어올렸다. 지화자, 좋고 설찬이 큰년이네. 손저울 짐작으로 700g은 좋게 나갈 크기였다. 절로 노랫가락이 튀어나왔다. 춘심은 노랫가락이 섞여 연신 혼자 소리를 하며 발로 밟고 있던 해삼도 잡아 손에 쥐었다. 소나기에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통통하고 큰 해삼이었다. 춘심은 해삼과 전복을 양손에 들고 좋아했다. 횡재였다. 어메, 이것 좀 봐야. 누가 잔 봐주면 좋겠네. 춘심은 전복 해삼 잡으러 일찍 갯가로 나가는 어미에게 냉갈령 부렸던 딸년에게 전복을 보이며 실컷 자랑하고 싶었다. 니년이 애미 이런 맛을 어떻게 알겠냐. 춘심은 전복과 해삼을 양손에 들고 보다가 둘을 한데 폭에서 꼭 눌렀다. 그러고는 예니 그 속웃음을 웃으며 둘을 포갠 채 플라스틱 들통에 넣었다. 춘심은 들통 속에서 한데 엉켜있는 놈들을 보고 또 보았다. 어진가? 이게 어질까? 해삼은 빼고 전복만도 2kg쯤 될 것 같았다. 춘심은 오전 10시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갈 터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연산 전복 맛은 특별하니까 20만 원쯤 누구 돈을 받을지 모른다. 온종일 갯벌을 기어다니며 바지락을 캐도 2만 원 벌이가 고작인 터. 새벽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서너 시간만 갯바위 들쑤시고 나면 몇 곱이었다. 때문에 춘심은 한 달에 몇 번 좋은 물때 기다렸다가 갯바위 밑을 더듬으며 전복이나 해삼을 따는 재미를 놓칠 수 없었다. 춘심은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갯바위로 올라섰다. 물 밖으로 나왔더니 갯바람의 체감도가 뚝 떨어지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물속에서 바위 밑을 더듬으며 전복을 찾을 때는 손이 시린지도 손등이 찢겨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끝내고 나면 찬바람에 노출된 손등의 상처도 아리고 손끝을 통해 전해졌던 시린 기가 등골 신경을 건드리고 골수까지 차오른다. 그 시린 기를 참으며 집까지 가면 온몸이 굳는다. 잠시라도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가야 했다. 그녀는 넓적 바위 위에 플라스틱 들통을 놓고 조금 이쪽으로 가서 갯바람에 꺾여져 뒹구는 소나무, 줄참나무를 모았다. 잠깐 사이에 땔감 한 아름을 들고 넓적 바위로 와서 솔가지를 불쏘시개로 그 위엔 줄참나무가지를 꺾어서 얹었다. 그리고 잠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언젠가 수협조업장 선거 끝나고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따라갔다가 주워놓은 읍내 노래방 장독대라는 이름이 찍혀있는 라이터였다. 그러고 본께 여그 가본 지도 오래되었구만. 춘심은 목포의 눈물이며 애수의 소야꽃 같은 흘러간 가요를 곧잘 불렀다. 그날도 춘심이 노래했을 때 여기저기서 춘심네 잘하네, 어이야 한 자리 더 하게 했었고, 그럼 또 한 자리 더 하요이? 하며 목청을 돋았었다. 그래도 이까지 노래방 비싸기만 하지. 젓가락 장단 두들기며 부르는 것 맨치로는 맛이 안 나지. 그녀는 혼자 소리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올랐다. 춘심은 잔솔가지에 불을 붙였다. 불이 피어오르고 이내 훈기가 돌았다. 솔가지가 타면서 솔향이 갯가에 흘렀다. 그녀는 소나무 가지를 톡톡 부러뜨려서 타오르는 불 위에 놓으며 들통을 들여다보았다. 음에 오진 것들. 춘심은 흡족한 미소를 흘리며 꼼지락거리는 놈들을 연신 들여다보았다. 서로의 등을 타고 엎드려 있는 전복, 그 전복들 위로 기어오르는 해삼. 에라, 네 놈은 오늘 내 밥이다. 춘심은 전복 위에 올라타고 있는 해삼을 잡았다. 전복 횡재한 오늘 같은 날은 해삼 한 마리쯤 그녀 자신을 위해 먹어도 될 터였다. 전복은 소나기에 넘칠 만큼 통통하고 컸다. 소나기에 힘을 가했다. 잡혀 먹힐 것을 아는지 해삼은 몸통에 힘을 주며 빳빳하게 반응했다. 그러자 춘심은 서방의 그것 생각으로 또 웃음을 흘렸다. 춘심은 입가에 미소를 흘리면서 토돌토돌한 해삼의 끝부분을 이로 잘라내버렸다. 짭짤하면서도 단물이 입안 가득 고였다. 춘심은 모닥불 앞에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 통째 해삼을 뜯기 시작했다. 돌처럼 단단했지만 씹을수록 쫀득거렸고 향과 맛은 신선했다. 도시것들이 이 맛을 알아? 오래된 물에서 며칠 뒹군 놈들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허겄지? 갯가에 사는 맛은 그런 것이었다. 계절에 따라 갓 잡아 올린 생선이며 해초나 조개류 또는 계절에 따라 갓 뜯은 산채 등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재미. 으이구, 늑다리 서방. 이 개좋은 안주 입에 넣지도 않고 생소주만 들이부었으니 일찍 뒤졌제. 춘심은 해삼 한 마리를 씹으면서 그 신선한 맛을 감탄하며 도시 사람들 약 올리더니 결국은 먼저 가버린 서방을 들먹였다. 연병하다가 자빠진 놈. 새끼들만 쏘아놓고 그렇게 편하게 가불어? 춘심은 바다 앞에 앉아 찰싹찰싹 밀려 들어오는 물을 바라보며 서방을 겨냥한 욕설을 퍼부었다. 서방을 떠올릴 때마다 연병을 놈, 징언놈 하는 욕설을 앞세우는 버릇은 여전했다. 여기산 아랫자락 변변한 논밭 한떼기 없는 골짜기 동네, 딸 많은 집 둘째로 자란 춘심은 학교 근처도 못 가보고 품팔이만 했다. 그리고 21살적 이웃 동네 고기잡이 어선을 가지고 있다는 노총각 동석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나 흐린 촛불 아래 바라본 서방은 키가 장대만 하고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언청이었다. 봄에 태어났다고 춘심이라 이름 붙인 새색시는 조금 모자란 듯 하지만 작달만한 키에 통실통실 귀여움이 넘치는 앳된 처녀였다. 새색시 춘심은 나이보다 훨씬 늙은 언청이 서방이 자신의 맨살을 더듬을 때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고 있었다. 서방은 거친 행위만큼 숨소리도 거칠었다. 거친 숨 들이쉬기 몇 번 순식간에 춘심을 때려치우고 두 팔을 쫙 벌리고 벌러덩 누워 씩씩거리며 잠들어버린 서방이었다.
춘심은 쪼그리고 앉은 채 자신의 핏물과 섞여 흐르는 서방의 배설물을 양미간을 잔뜩 찡그리며 수건에 물을 적셔 닦아냈다. 그녀는 사타구니의 통증을 다스리면서 서방의 떡 벌어진 가슴과 그녀 몸통만한 허벅지를 바라보다가 순간 허벅지 사이의 물건에 시선이 닿는 순간 못 볼 것인 양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버렸다. 어쩔거나 맨날 밤 하자고 할 텐디. 결혼 첫날 밤 춘심의 걱정은 서방의 몸통 무게와 씩씩거리며 내품는 입냄새와 사타구니를 파고드는 서방의 물건으로 인한 통증을 어찌 견딜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2달쯤 지나면서 춘심은 자신의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았다. 차츰 서방의 몸무게가 듬직하니 좋았고 서방의 입냄새도 견딜만 했고 특히 사타구니의 통증은 나른한 쾌감으로 변했다. 그렇게 1~2달 사이 서방과 육정이 들어버린 후 총각이라는 서방은 어찌나 술을 퍼마시는지 술주정을 못 견뎌서 각시가 둘이나 떠나버렸음을 알았다. 춘심은 그런 서방의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어선 한 척이 있으니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동석에게 시집 보낸 어머니에게 건성이지만 투덜거렸다. 엄매는 어째서 늑대리 서방 맞춰주었는가? 어이구 이 모지라. 니년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 영께 암소리 마로. 춘심의 어미는 너무나 착하고 순박해서 동생들한테까지도 먹을 것, 입을 것 뺏기고 사는 춘심을 머저리 취급으로 윽박질렀다. 그것이 내 팔자라네. 춘심은 체념했다. 다행인 것은 동석이 춘심과 살면서 술을 조심했고 춘심에게 살갑게 대해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 섬 저 섬 돌아다니다가 섬에 들어온 나이 먹은 티끌 따방 여자와 눈맞아 살아보았지만 이골란 그 여자들과 춘심은 달랐다. 어리석은 듯해도 몸에 찌들어 있는 순박함이 동석의 마음을 빼앗았다. 또한 15살이나 어린 각시를 만나서 얼마나 좋으냐는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도 기분 좋았다. 동석에게 있어 춘심은 솜털 보송보송한 어린 각시였다. 춘심이만큼은 품에 꼭 품고 달아나지 않게 해야 했다. 춘심은 부모한테도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으며 천덕꾸리로 살았던 터 동석의 정이 밴 다독거림과 새끼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서방과 함께 노젓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어장을 보고 그물 안에 가득 들어있는 생선을 잡아 올리는 재미. 잡은 생선을 고무 한 지박에 담아 머리에 이고 읍장에 내다 파는 재미. 생선 냄새나는 구겨진 지폐를 펴서 세는 재미가 그만이었다. 그런 쏠쏠한 재미와 함께 결혼 다음에 초봄 첫 딸을 낳았다. 나이 먹어 아버지가 된 동석은 마을 잔치를 열고 허수아비 춤까지 추며 좋아했다. 동석이 사람 되었지? 오야 인제 아버지 되었은께 예전 버릇은 싹 내볼게. 저 사람 마음 잡은 것은 춘심네 때문이오. 저래봬도 복둥이란게.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춘심은 그녀를 겨냥한 지아의 말을 들으면서 부끄럼증에 기분이 발그레 물드는 것을 느끼고 머리에 쓴 수건을 기미까지 잡아당기면서도 남몰래 웃었다. 잔치 끝난 그날 밤 동석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야 자네도 봄에 나왔다고 춘심이라 지었담시로. 우리 딸도 봄날 바닷가에서 태어났은께 봄춘 바다해자 써서 춘이라고 하세. 좋지? 춘심은 서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봄 춘자며 바다 해자는 몰라도 그녀의 이름 한자를 따서 춘혜라고 지어주니 뿌듯했다. 그때까지가 그녀에게 꽃피는 봄날이었다. 그러나 그해 6월 말에 시작된 긴 장마 끝으로
해일 동반한 큰 태풍이 해안을 낀 춘심네 갯마을을 강타하면서 춘심의 봄날은 사라졌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태풍은 남태평양에서 생성되어 북상하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던 중 서남쪽 해안을 지나 일본으로 상륙하였고 그 길목에 있던 춘심내 섬을 훑으며 지나간 것이었다. 이놈의 바람, 성깔이 어째 수상하구먼. 춘심은 그저 비를 품은 갈바람이 분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상을 물리고 그물 손질을 하던 서방은 그렇게 말했다. 바람 성깔이 수상해라. 춘혜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춘심은 젖꼭지를 놓지 않으려고 입을 앙다물고 있는 딸아이를 억지로 떼어서 방바닥에 뉘어놓았다. 젖꼭지를 놓친 아이는 울었다. 춘심은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급히 마당으로 나와서 손채양을 하고 바다 쪽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 바람꽃이 보이구만요. 바람일 징조제? 그라요. 오메, 참말로 내 정신 봐야. 시엄니 뒷상 차릴 생선 말리고 있는디 그놈 거다야 쓰겄구만요. 춘심이 뒷담 쪽으로 돌아갔다. 제상 차림으로 말리고 있던 조기, 박대, 돔, 광어, 잔재미 등의 생선을 걷어들이고 지저귀마저 걷고 나자 거친 바람이 그 마을 해안까지 다가왔다. 춘희 아버지, 성깔 바람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배에 단속 좀 하고 오시오. 단단히 묶어놓긴 했는데 춘희가 어찌 저리 온다냐. 동석은 춘심의 말을 건성으로 흘리고 춘혜가 울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따, 아그들은 온다고 손태주면 버릇 나빠진게 그냥 놔두고 우리 배나 단속하고 오란게요. 춘심은 서방의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지만 서방은 귓전으로 흘리며 앙칼지게 우는 딸아이를 안고 얼렸다. 아따, 그깟하시나 올라고 놔두고 바람씨게 분께 나가보란 말이오. 춘심은 방으로 들어와서 동석에게 아기를 빼앗아서 방바닥에 밀어놓고 서방의 팔을 끌며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파도는 거칠게 용트림하며 흰 포마를 갯바위에 부어댔다. 금방이라도 뚝길 위까지 넘어올 기세였다. 바람은 순식간에 급풍으로 변했다. 아이고, 뭔 놈의 바람이? 태풍이구만이라, 태풍. 동석은 돌풍 속을 뛰었다. 춘심도 서방의 뒤를 따라 뛰었다. 키가 큰 동석은 성큼성큼 돌풍 속을 달렸지만 키 작은 춘심은 짧은 보폭으로 뛰고 또 뛰었다. 고깃배를 묶어 놓은 선창까지는 눈에 빤히 보여도 1km가 넘었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갑작스런 돌풍은 갯가에 바짝 붙어있는 집의 슬레이트 지붕을 날렸다. 바닷가에 놓아둔 그물도 함부로 뒤엉키며 날아다녔다. 그 태풍과 함께 거센 빗줄기까지 쏟아져 내렸다. 아이고, 뭔 일이라냐? 춘심은 울성을 하며 달렸다. 갯마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와 웅성거리며 나름대로 태풍막이 채비들을 하고 있었다. 춘심네, 고깃배 그냥 놔두었는가? 동네 안악들이 헐레벌떡 뛰는 춘심을 보며 물었다. 춘심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달렸다. 그때였다.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며 큰 파도가 되어 길 위로 확 덮치는가 했더니 큰 파도는 겹겹이 쳐 올라왔다. 해일이었다. 해일은 해안으로 밀어닥치면서 뚝길 위까지 차고 올라온 것이었다. 춘심은 길 위까지 올라와서 그녀의 발등을 치는 파도에 휘청했다. 곧 바닷물을 온몸에 덮었었다. 두려웠다. 춘심은 해안에 붙어있는 이웃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돌담으로 바짝 다가섰다. 큰 바람이제. 아들이 이혼하면서 데려다 놓은 6살짜리 손자 철민이와 살고 있는 할머니가 마루 끝에 서서 두려움 가득 품은 눈으로 춘심을 바라보았다. 철민이도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무섭구만이라, 뭔 바람이.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 꽝 하더니 이어 우지끈 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분명했다. 어메, 우리 배, 우리 고깃배. 춘심은 밖으로 뛰어나왔다. 철민이 할머니는 춘심의 놀라는 소리에 맨발로 밖으로 나왔고 철민이도 할머니의 뒤를 따라 나왔다. 선착장에 배의 한 척이 비스듬히 기운 채 시멘트 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 앞에 구부정한 모습의 동석이 서 있었다. 우리 고깃배여라, 고깃배. 춘심은 허위단심 내달렸다. 고깃배는 선착장 시멘트 바닥에 이물을 쳐박고 반쯤 깨져 있었다. 그리고도 계속 밀려 들어오는 해일에 가판이며 꽁지머리인 고물이 함부로 덜커덕거렸다. 동석은 손쓸 엄두를 못 내고 망연자실 큰 파도에 부대끼는 고깃배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이고. 춘심이 겁없이 고깃배 가까이 다가갔다. 때마침 지체만한 파도가 선착장 위로 치솟았다. 동석이 춘심을 재빨리 낚아채서 길 쪽으로 끌어들였다. 춘심은 바닷물을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쓰러졌다. 야, 이놈아, 너까지 뒤질래? 동석의 목소린 갈라져 있었다. 화가 복장을 눌러 목청이 막힌 소리였다. 성깔이 목까지 차오른 동석을 쳐다보자 춘심은 돌풍에 그녀 자신 빙글빙글 돌고 있는 듯 했다. 어째 오늘사 말고 길가에 사는 사람이 이녀 고깃배 걱정 안 하고 딸려 안고 있었다요. 무엇을 시었다요? 춘심은 처음으로 동석에게 악다구니를 했다. 그려, 뱃놈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고 멋에 쉰 것 같구만. 천지 날벼락이 이런 것이지. 조사님께 죄 지은 일도 없는디. 동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맞붙잡고 혼자 소리를 하며 울먹였다. 그날 이후 동석은 밤낮으로 술만 찾았다. 인자 끝이여. 내 인생 끝이여. 순이 아버지, 무엇이 끝이라고 그러시오. 인자 툭툭 털고 불고 다시 시작합시다. 무엇이 찢어진 입이라고 쉽게 말하냐.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냐. 논밭 팔아서 달랑 그 고깃배 하나 장만했는디 그놈을 태풍이 씹어 삼켜버렸는디 어떻게 툭툭 털겠냐. 서방은 대병 소주를 통째 들고 입안으로 들들 부었다. 춘심은 겁이 털럭 났다. 이놈이 물인 줄 아요? 물 아니어라. 술이어라. 춘심은 서방의 손에서 대병을 뺏으려 했다. 인연이 나를 등신으로 하는가. 술인 줄 알고 마신 게 상관 말어. 서방은 벌떡 일어서며 춘심을 밀치고 연신 술을 들이켰다. 춘희 아버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술 마시면 죽어라. 뒤로 자빠졌던 춘심은 벌떡 일어나서 키 큰 서방의 팔에 매달리며 대병을 뺏어서 집어 던져버렸다. 순간 동석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이 주먹만한 년이 시방 뭔 짓을 한 거요? 동석은 춘심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옆구리를 걷어찼다. 어메, 나 죽네. 춘심은 서방의 우악스런 발길질에 뒤로 나둥그렀다. 옆구리를 움켜쥐고 뒹굴고 있는 춘심을 흘겨보면서 동석은 밖으로 튀어나갔다. 춘심의 잔소리를 피해서 운마을 전방에 가서 깡소주를 마실 참이었다. 그런 날이 계속되었다. 동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세 타령에 태풍 탓만 했다. 춘심이 날품팔이가 시작되었다. 날품팔이 없는 날엔 갯벌에 들어가서 바지락을 캤다. 바지락 구멍을 찾아 호미로 뻘을 파헤치면 혀끝 빠끔히 내밀고 있던 바지락이 낼름 혀를 집어넣으며 움츠리는데 춘심은 바지락을 바구니에 주워 담았다. 그 벌이로 먹고 살며 서방 술값까지 댔다. 그런 중에 연년생 딸을 낳았고 뱃속에 또 아이가 들어앉아 있었다. 춘희 아버지, 새끼들은 늘어나는디 어디 날품이라도 팔아야 하지라. 논밭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른 고추를 심고
대파를 심는다고 부산을 떨었는데 일손 모자라는 집에서 거들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도 동석은 거절했다. 춘심은 애가 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 고추모종 심는 것을 거들고 일당을 받아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춘심을 불러 세웠다. 어이야, 아그들 아버지한테 우리 반일 좀 해달라고 하게. 대파 심으려면 밭에 고를 쳐야 하는디 사람이 없은께. 그러고 농사절에 농사일 거들고 일당이라도 벌어야지. 자네 혼자 한 달 내내 내 등골밖에 일해봤자 남정네 며칠 일하는 것에 되겠는가. 그랑께요. 헌디 일을 하려고 안 해라. 몹쓸 놈, 사지 멀쩡한 놈이 아그가장 뺀 무거운 몸인디 각시 혼자 등골 빠지라는 건가? 내가 가서 말할라네. 할매, 누가 그런 말하면 더 성질 부림시로 술만 먹는단께요. 춘심은 동석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직접 말하겠다는 할머니를 말렸다. 그놈의 술버릇을 뽑아내야지. 성질 사납다고 내뚱게 갈수록 더 하는 법이여. 할머니는 앞장서서 춘심의 집으로 향했다. 춘심은 불안감을 품고 마지못해 뒤따랐다. 5살 춘애와 4살 영애는 콧물 눈물 범벅을 하고 울고 있는데 동석은 마루 끝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어야,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는디. 뭔 부탁이오? 춘심은 할머니가 동석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할 때 영애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춘애도 춘심을 졸졸 따랐다. 춘심은 선반 위에서 강냉이 튀겨서 넣어둔 비닐봉투를 내려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무엇이라? 나는 반일 못허요. 돈반일 못하니께 싸그리 퍼라서 고깃배 지었는디. 그놈 씹어내던져 불었은께 아무 일도 못하겠소. 그러면 쓰겠는가? 저 어린 것들하고 저 쬐깐한 각시도 생각해야지. 전현이 뭐라고 헛디요? 뭐라고 하긴 내 혼자 생각이요. 그러면 할매는 상관하지 마시오. 우리 집안 일인께. 동석은 퉁명스럽게 뱉더니 문 밖으로 쌩하니 나가버렸다. 춘심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언제부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춘심이었다. 오늘도 동석은 우마을 전방에서 대병을 들이마실 것이었다. 그런 후 곤드레의 만드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면 춘심을 닥달하고 매질을 했다. 묻는 말에 대답하면 한다고 때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때리는 서방이었다. 어쨌거나 내가 저놈 성질 잘못 거느린 것 같은디. 글매라. 그랑께 맵드랑께요. 여차하면 아그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내빼온나. 알았냐? 할머니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지 그렇게 말하며 나갔다. 춘심은 고개를 주걱거렸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들었다. 그날 밤이었다. 춘심은 잠든 아이들 옆에 노심초사 마음 졸이다가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그 순간 동석의 신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춘심아, 나 죽는다. 춘심은 용수철에 튕기듯이 벌떡 일어났다. 방문을 활짝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꿈이 분명했다. 그러나 너무 영절스런 꿈이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해안길을 따라 우마을 전방으로 달리면서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3, 4일 기운 보름달이 환히 해안을 비추었다. 그 달빛에 동석의 모습이 보였다. 동석은 뚝길 아래로 떨어져서 갯벌에 머리를 곤두박고 있었다. 오메, 오메, 아그들 아버지, 이것이 뭔 일이란가? 그래도 다행이네. 어쩐지 내가 나와보고 싶었은께요. 춘심은 마치 물이 멀리 나간 썰물이었기에 망정이지 들물이었다면 영락없이 바닷속 물귀신한테 잡혀갔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춘심은 뚝길 아래로 내려가서 동석을 흔들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춘심은 다시 뚝길 위로 올라와서 집으로 달렸다. 리어카를 가지고 와야 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놓인 리어카를 끌고 동석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미친놈. 낯설 퍼먹을 만큼 퍼먹음 싫어. 정신을 못 차린 게 뒤져도 싸지. 춘심은 서방이 듣지 않는 데서는 함부로 욕설을 쏟았지만 동석이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밤 그녀는 큰 등치의 서방을 어떻게 리어커에 싣고 집으로 왔는지 몰랐다. 다만 안간힘으로 쪽마루까지 끌어올린 후 춘심은 지쳐버렸다. 춘심은 동석을 쪽마루에 둔 채 방에서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고 그녀 자신은 아이들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이었다. 아그들 아버지 일어나쇼. 쑥 토장국 끓였은께 한 그릇 자시고 속잠 푸쇼. 춘심은 좁은 텐마루에 엎드린 채 꼼짝 않고 있는 동석을 흔들었다. 순간 손끝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다. 춘심은 심장이 졸아드는 기분이었다. 조심스럽게 다시 흔들며 윗몸을 밀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춘심은 마루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동석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반드시 눕히려 하자 서방의 얼굴이 드러났다. 아이고 엄매. 춘심은 들었던 동석의 머리를 그대로 놔버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테마루에 동석의 머리가 떨어졌다. 빤히 눈을 뜬 채 춘심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죽어 있었다. 동석은 싸늘한 시체였다. 만취 상태의 동석은 해안가 뚝길에서 떨어질 때 이미 죽은 것이었다. 심장마비라고 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토하고 또 토했다. 서방의 송장을 땅에 묻고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길이었다. 참나무, 상수리나무 가지에 파릇한 움이 돋기 시작하는데 삼벗은 잎이 돋기 전에 꽃부터 피고 있었다. 찔레꽃도 넝클로 흐드러지게 필량으로 꼬망을 송송 열렸고 산딸기 꽃도 필 준비하고 있었다. 가파른 언덕엔 진달래꽃 한 무더기가 피어 있었다.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또 지는 것이지. 춘심은 건성으로 중얼거리며 진달래 한 움큼을 손으로 훑어서 입안에 가득 밀어 넣었다. 그것은 습관이었다. 어릴 때에도 진달래꽃을 보면 그 꽃이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꽃잎을 훑어 먹었다. 보리가 채 피지 않은 계절에 사람들은 허기진 채 산으로 들러 쏘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며 뿌리며 잎을 따서 끼니거리를 만들었다. 그럴 때 칡뿌리나 더덕뿌리 따위는 아이들 손으로는 어쩌지 못했다. 대신 지천으로 피어있는 진달래꽃이며 뱀딸기만 눈에 보였는데 뱀딸기가 열려있는 곳엔 따릿한 뱀이 득실거린다는 말에 얼씬도 못하고 기껏해야 진달래꽃만 한 움큼씩 입에 넣고 입술이며 이가 발갛게 물들 때까지 먹고 또 먹었었다. 춘심은 어린날의 그 비릿하면서도 단 꽃맛을 음미하며 꽃잎 하나를 입술에 붙였다. 연병을 놈. 입술연지 하나 안 싸주고 뒤져야. 썩을 놈. 산등성이를 넘자 바다가 보였다. 시커먼 갯벌 대신 짙푸른 바닷물이 철렁거렸다. 마을 앞까지 가득 채워졌다. 작은 섬들이 물 위에 떠 있었다. 갈매기들은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뉘이고 바닷물 위를 얕게 날고 있었다. 바다새 맨키로 바다만 좋아하다 뒤졌음께 다시 태어남은 바다새가 되겠지야. 연병하다가 자빠져 뒤진 놈. 춘심은 산등성이를 내려오면서 내내 서방에게 궁시렁궁시렁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버린 서방을
온전히 보낼 자신이 없었다. 그해 가을, 춘심은 유복자를 낳았고 이름을 남해라고 지었다. 서방이 가르쳐준 대로 산의 남자에 바다의 자를 붙였다. 혼자서 용 쓰다가 새끼를 밑으로 빠뜨려 놓고 고개를 들어 새끼 아랫도리를 보았더니 피덩이인 채로 굿즈가 달랑달랑 보였다. 그랑께 지놈 족은 가져가 불고 그래도 째깐 미안했었구먼. 새끼라도 고추 만들어 놓은 거 본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춘심은 입을 해 벌리고 웃었다. 2년 팔자에 딸 둘의 아들가장 복 터졌지. 춘심이 해삼 한 마리를 통째 다 뜯어먹고 마저 한 마리를 뜯으면서 남편이 그녀 곁을 떠난 후 새끼들 키우면서 살았던 세월을 생각했다. 늙은 서방 가버렸으니 새 서방 만나라는 말들도 많았고 은근히 들이대는 놈들도 있었지만 춘심은 어금니를 앙다물고 말했었다. 냅두시오들. 새끼들만으로도 살만허요. 우럼의 말 따라 내 팔자 고작 또 말술 퍼마시는 놈 만날 텐디. 생각하면 징어요 징해. 기냥저냥 새끼들 키우는 맛으로 살지라. 춘심은 모닥불이 다 사그라져 갈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줌이 마려웠다. 춘심은 판판한 갯바위 위에서 겹으로 껴입은 바지 둘을 끌어내리고 바다를 향해 이를 볼 자세로 양다리를 벌려 무릎을 쭈그리고 앉았다. 바다는 잔잔했고 아메바의 그것처럼 해무가 천천히 기어다녔다. 희붐하게 하늘이 열리는가? 느린 흐름으로 태초의 꿈을 찾는 듯 춘심은 무엇을 기다렸다. 바다 저편 하늘과 맞닿은 곳이 불그레 물드는가 했더니 신압으로 수평선을 가르고 둥그런 모습 드러내면서 거기 바닷속에서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기다림의 실체인 붉은 햇덩이였다. 황홀한 해 소슴이었다. 동시 춘심은 오줌볼을 열었다. 불끈 솟는 햇덩이와 함께 춘심의 오줌 줄기도 거세게 내뿜었다. 시원했다. 춘심은 온몸을 털며 아랫도리를 힘껏 조였다. 격한 오르가즘이 왔다. 탄성도 없이 숨이 멎을 듯했다. 그 아침 수평선을 가르고 떠오른 햇살은 갯바람 타고 춘심의 사타구니 사이로 파고 들어온 셈이었다. 햇님, 시방 춘심이는 햇님 알 품었어이. 책임지시오. 알겠지라. 춘심은 해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하고 해에 웃으며 속바지, 겉바지를 치켜 올려 사타구니를 꼭꼭 여미고 일어섰다. 그리고 플라스틱 들통 고리를 오른손에 들고 긴 끈이 달린 손전등은 목에 걸었다. 큰돈이 들어있은께 설찬이 무겁구먼. 그녀는 바다를 뒤로하고 실팍한 궁둥이를 흔들며 집으로 향했다. 몸도 마음도 붕 떠가는 듯 가벼웠다. 전부가 해삼아 나를 따라오니라. 내 새끼들 학교 보낼 엽전하고 바꾸자.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너무 아름다운 세상. 곽의진. 무당은 요령을 흔들며 제신들을 청해 드렸다. 그리고 푸념을 하기 시작했다. 무당의 푸념은 흔들어대는 요령 소리와 함께 동리를 징징징 울렸다. 그것은 겨울바람의 울음처럼 골목마다에 퍼졌다. 에이그 젠정헐. 인노이는
몸을 뒤척이면서 상 밑에서 남여온의 추강집을 꺼내 소리내어 읽었다. 무당은 대개 좌도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는 것으로 이를 삼는다. 1월 성신 같은 것은 천자가 아니면 제사할 수 없는데 무당은 산천의 신을 끌어들인다. 무릇 사람의 병은 원기가 고르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무당은 귀신의 탓이라 일러서 억지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쓸데없는 비용을 허비하게 하며 무릇 사람의 화와 복은 자기 행동의 선악에서 나오는 것인데 무당은 말하기를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 복을 받고 귀신을 만홀히하면 화를 입는다 하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신앙하여 옷 입히고 밥 먹이니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해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어찌 이치에 벗어나지 않겠는가. 윤노인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무당의 푸념과 요령 흔드는 소리가 훨씬 더 셌다. 무당의 푸념과 요령 흔드는 소리는 윤노인의 방 안까지 들어와서 윤노인의 글 읽는 소리를 눌러버렸다. 젠정헐. 윤노인은 신경질적으로 책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모로 누워서 시린 무릎을 가슴에 바짝 끌어당겼다. 그런 뒤에 손으로 두 무릎을 감쌌다. 손의 온기에 의해서 무릎 시림증을 다스리자는 것이었다. 새우등을 하고 돌아놓은 노인의 등허리에 창틈으로 새어든 빛이 먼지들을 거느리고 흔들렸다. 노인이 무릎 시림증을 참지 못해 몸을 뒤척일 때마다 한 줄로 들어오는 빛도 함께 흔들리는 것이었다. 진정헐. 노인은 다시 투덜거렸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닥거리가 몹시 거슬리다는 투였다. 신명나게 벌어지고 있는 부닥거리 때문에 자신의 무릎 시림증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한 평 남짓밖에 안 되는 방안을 공중거리며 주먹을 쥐고 무릎을 퍽퍽 소리나게 두들겼다. 도려낼 수도 없는 신경통은 도대체 다스리기조차 어려웠다. 연탄불이 또 꺼졌지. 고약한. 윤노인은 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방문을 열고 쪽마루에 엎드렸다. 쪽마루 밑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다. 노인은 아궁이에 손을 대보았다. 미적지근했다. 반사적으로 그는 김 교수 방의 아궁이를 옆눈질해 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약한 인신 같으니. 그쪽은 홍기가 역력했다. 냉랭한 기와 훈훈한 기는 쉽게 식별되었다. 윤노인은 구부렸던 허리를 펴고 쪽마루를 내려섰다. 그리고 고개를 쑥 뽑아 단박을 넘겨다 보았다. 색색의 제의를 입은 무당이 요령과 식칼을 들고 나무질하고 있는 모습이 둘러싸인 사람들 틈으로 선뜻거렸다. 요즘에는 좀채 볼 수 없는 부닥거리였지만 윤노인은 어려서부터 늘 보아왔던 그까짓 것에는 흥미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리고 연탄 집게를 찾았다. 그에겐 달리 생각한 바가 있었다. 연탄 집게는 장독대 밑에 있는 연탄광에 세워져 있었다. 윤노인은 연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아서였다. 온종일 부엌과 아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여선댁의 치맛꼬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국구경을 간 것이 틀림없었다. 인정머리 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윤노인은 그가 하려고 하는 짓을 정당화하려고 여산댁을 탓했다. 어떤 놈 방은 절절 끓고 이 늙은이의 방은
죽은 놈 콧김만도 못하다니, 원. 윤노인은 혼자 소리로 구시렁거리며 김 교수 방 아궁이 앞에 연탄을 내려놓았다. 잘 타고 있는 연탄과 받고 가려는 참이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남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 생각하니 떨떠름하긴 했다. 그렇지만 젠정을 하면서도 연탄 한 장씩을 바꿔치기 했다. 윤노인은 바꿔치기한 옆방의 연탄불이 밑불이 시원치 않아서 꺼질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면서도 모진 마음으로 연탄 뚜껑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허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였다. 틀림없이 옆방놈 웃음소리였다. 윤노인은 서둘러 들고 있던 연탄 집게를 연탄광에 던졌다. 그리고 급히 쪽마루를 올라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참으로 순식간에 행하여졌다. 윤노인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동그만히 쪼그리고 앉아 밖의 동정을 살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열려있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다. 옆방 놈이구나. 윤노인은 몹쓸 짓을 하다가 들킬 뻔한 아이처럼 긴장했지만 웅숭크리고 앉은 채 김 교수의 방 쪽으로 궁둥이를 끌어갔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방과 방 사이는 시멘트 벽돌 한 장 두께의 얇은 것이어서 옆방의 작은 부스럭거림까지도 잘 들렸다. 예상했던 대로 옆방에서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윤노인은 바짝 긴장했다. 무슨 소리인가 들리는 성 싶은데 에고 내 팔자야 하는 무당의 푸념 소리가 더욱 유별났다. 모든 신경을 일으켜 세워 긴장했지만 역시 무당의 요령 흔드는 소리가 한음 높이 출렁거렸다. 윤노인은 입버릇이 되어버린 젠정허를 뱉으며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그리고 이불 기퉁이를 끌어당겨 가슴까지 덮었다. 노인의 체온을 구들장이 빼앗아 가려 했다. 저놈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윤노인은 오래된 땀내가 배인 이불 속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한숨만 폭폭 내쉬었다. 김 교수가 옆방에 들기 전까지는 정말 괜찮았었다. 사각의 작은 상 앞에 앉아 관상, 사주, 궁합 등을 보는 것으로 매일을 살고 있었지만 불편을 몰랐었다. 그것은 기다림일 수도 있었다. 산다는 것은 언제나 기다림과 상통하는 관계임을 알고 있어서 귀퉁이가 깨지고 질이 벗겨진 사각의 상 앞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일. 그것은 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었다. 더구나 옆방에서는 가끔씩이긴 해도 그 얇은 벽을 통해 언제 들어도 신비롭게 느껴지는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점 노인은 숨도 크게 못 쉬고 긴장한 채 귀만 열고 있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바르르 떨리기도 했다. 모든 성세포가 살아서 꿈틀거렸고 놀랍게도 어린아이 것처럼 작아져 버린 배설기가 잠깐일지라도 고추서기까지 했었다. 노인은 몸을 달구며 그런 상황을 즐겼다. 그것은 간접적인 쾌락이었으나 아직 남겨진 성욕이어서 참으로 귀한 체험일 수 있었다. 존재 가치가 있는 남자임을 자부하면서도 노인은 휘열을 맛보았다. 그러나 김 교수가 옆방에 들고부터 여인숙주인 여산댁의 괄시가 눈에 띄게 심했다. 거기에다가 방세가 밀렸다는 것이 여산댁의 괄시를 더욱 부추기는 격이었다. 여산댁이 우선
연탄불을 제때에 갈아 넣어주지 않아서 꺼지기 십상이었다. 또한 밥상이 초라해졌을 뿐 아니라 끼니만을 바라고 앉아있는 노인에게 그 시간차가 심했다. 윤노인이 다른 방으로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나 하고 기다리지만 노인의 방은 맨 마지막이었다. 짐작건대 다른 방에서 먹다 남은 찬을 모아서 상을 보는 성 싶었다. 연탄불도 그런 식이었다. 다른 방에 불이 꺼지면 윤노인의 연탄 아궁이에서 불을 빼다가 갈아 넣느라고 바빴지만 윤노인의 방에 불이 꺼지면 항상 느긋했다. 그러니 늦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 찬바람이 뼛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윤노인은 스스로 익숙해져야 했다. 또한 생리에 안 맞는 짓이었지만 극성스런 신경통만은 견디기 힘들어서 연탄을 빼내가는 따위의 눈속임도 거뜬히 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라도 여산댁의 인심을 탓하지는 않았다. 당장은 여산댁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다. 여산댁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도 아니었다. 그녀는 가끔씩 말문을 열었다. 어렵게 여는 것 같기는 했다. 해도 노인은 그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다. 어떻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만이었다. 그 무렵 그것은 윤노인의 구호이기도 했다. 사실 어떻게는 되어가고는 있었다. 내일쯤에서 여산댁이 영감님하고 말문을 열 것이란 생각이 들면 그날 늦게라도 궁 앞 보는 방이 어디지요 하고 여인숙 대문을 들어서는 목소리와 만날 수 있었다. 그럼 그렇지. 윤노인은 거리에 팽개쳐질 팔자는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며 그것은 자연의 섭리였다. 노인은 절대 억지 부리지 않았다. 아기다툼하며 짓밟고라도 올라서야 산다는 욕심도 없었다. 밀면 밀리고 밟으면 밟히는 것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노인이었다. 극히 식물적인 존재였다. 그 식물성에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의 그런 생활 속으로 김 교수가 끼어들어왔다. 그의 출현은 무더위가 느슨해진 9월 초승기였다. 윤노인이 한기를 느끼며 다리에 신경통을 걱정할 새도 없이 들이닥친 침입자였다. 그날 유난스런 호들갑으로 손님을 맞아들이는 여산댁의 웃음소리에 윤노인은 찢어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50줄에 앉은 사내가 옆방에 들기 위하여 여산댁과 흥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방값을 선불했다. 목돈을 손에 쥔 여산댁의 히히덕은 타당한 것이었다. 윤노인은 문틈에서 눈을 떼며 건방진 놈 같으니 하고 가볍게 일축해버렸다. 책 몇 권을 끼고 있는 상판으로 봐서 수틀리게 일을 하다 소도시에 자천되어 온 공무원쯤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여산댁은 노인의 방을 건너뛰어서 옆방으로 먼저 밥상을 들고 들어갔다. 못된 년. 노인은 습관대로 큰 미움 없는 욕지거리를 서슴없이 했다. 그저 시장기 때문이었다. 옆방으로 들어간 여산댁은 선뜻 밥상만 놓고 나오는 기색이 아니었다. 선생님도 사주 풀고 관상을 보세요. 허허, 손금을 좀 봅니다. 가뜩이나 시장기 때문에 구시렁거리고 있던 터에 옆방에서 들리던 소리는 윤노인의 귀를 번쩍 트게 했다. 노인은 반사적으로 벽으로 귀를 들이댔다. 가슴이 쿵쿵거리고 손이 바르르 떨렸다. 손금을요? 그럼 나도 좀 봐주시구려.
여선댁이었다. 윤노인은 밥상을 앞에 둔 채 연놈이 수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부하가 끌어올랐다. 언젠가 여선댁의 통통한 손을 한번 잡아볼 속셈으로 손금을 봐주겠다고 넌지시 말했을 때 여선댁은 톡 쏘는 땡피처럼 말했었다. 손금은 무슨, 다 팔자대로 사는 건데 손금 본다고 팔자가 바꿔지기라도 하남요? 그랬던 년이 젊은 놈 앞에서는 제 스스로 손을 내밀고 손금을 봐달라고 수작 부리는 것이었다. 부하가 끌어올랐다. 노인은 상위에 펼쳐져 있는 책을 획 팽개쳤다. 너덜거리던 책장이 벽을 치고 떨어져 나갔다. 처음부터 여선댁에게 후하다 했더니 그것이 놈의 술책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적수를 맞아버린 격이었다. 윤노인의 표현대로라면 김 교수는 무리한 침입자였고 철면피이며 새치기꾼이었다. 한지껏 다방임의 술집이라더니 이건 건널 틈도 없이 관상쟁이라니. 짓누르고 올라서지 못하는 성민은 대신 입안에서 구시렁거리는 불평으로 표현되는 법인지 노인은 꽤나 투덜거리고 있었다. 윤노인은 한참을 더 투덜거리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꺼버렸다. 나쁜 년, 밥을 가져와도 내가 먹나 봐라. 윤노인은 그가 화났다는 것을 음식컵으로 보여줄 셈이었다. 그러나 불을 껐다는 것이 잠든 것으로 빌미를 샀는지 여선댁은 끝내 밥상을 들고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 쫄쫄이 굶고 잠들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윤노인은 김 교수의 동태를 살피는 날이 많아졌다. 윤노인은 관상쟁이 주제에 김 교수가 외출이 잦다는 생각을 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외출을 했는데 그 시간이 일정했다. 외출 시에는 제법으로 넥타이까지 맸다. 구두도 닦았다. 그래봐도 볼품은 없었다. 넥타이를 맨 행색이 통통한 강아지의 목에 방울 달린 목뒤를 한 것처럼 보였다. 윤노인은 웃었다. 임마, 난 그 나이에 양복 입고 나서면 지나가던 여자들이 돌아보곤 했었다. 그것이 노인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사실 김 교수가 외모는 윤노인보다 못했다. 윤노인은 한편으로 그렇게 위안하면서도 새우등을 하고 모로 돌아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예사로 욕지거리를 했다. 윤노인에게 어처구니 없이 욕을 먹고 있는 김 교수는 어찌어찌하여 그곳 지방대학으로 밀려난, 말하자면 보따리를 싸서 들고 떠도는 처지였다. 금배지를 단 이사장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 교수는 사실 이사장의 처사에 무조건 복종하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과 합세하여 불평을 해대는 쪽이었다. 결정적인 동기는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부정 입학시키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다 못해 반기를 든 것이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목에 그 많은 부정 입학생 기부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 학교는 아직 도서실도 변변치 못합니다. 연구자료가 없어서 다른 학교 도서관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정학생 때문에 떨어져 나가야 하는 실력 있는 선의의 학생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사장의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밀려났어도 그것이 세상살이라서 흐르는 대로 따라야 하는 자신의 무능을 탓할 수밖에 없는 김 교수였다. 김 교수는 달리 방을 구할 만큼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온 처지였기 때문에 주인 여자가 깔끔하다는 소문과
학교에서 가깝다는 이점으로 하여 그 여인숙의 거처를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재미로 손금 보는 법을 익혀 가까운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손금을 봐주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윤노인으로 하여 관상쟁이라고 생각해버리게 한 원인이었다. 더욱 여산댁은 김 교수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히 안내하였는데 그것도 그의 손님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짐작해버렸다. 일이 이쯤이면 윤노인은 혼자서 맹목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넌 뭐냐 하고 까디집어 물어보지도 못하는 윤노인이었다. 윤노인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로움으로 바사삭한 가을 낙엽처럼 후 불면 사그라질 듯이 힘이 없어 보였다. 정강이에서 일어나는 허연 비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었다. 노인은 외로움의 찌꺼기를 덜어내듯이 창틈으로 새어드는 수많은 빛의 미립자들을 모아 그 빛 가운데에 정강이를 내놓고 손톱으로 비늘을 긁었다. 늙은이가 털어내는 사는 동안에 격효로 쌓였던 연륜의 먼지였다. 계십니까? 옆방의 김 교수는 외출했고 인노인은 그의 방으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빛들을 칠이 벗겨진 상위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고 빗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행색이 허름한 중년의 사내가 계십니까 하면서 상위에 올려놓은 빛의 미립자들을 해방 놓아 사라지게 만들고 긴 그림자를 그으며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오시오. 윤노인은 모처럼 만의 손님을 맞아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중년의 사내는 윤노인 앞에 구부정하게 앉았다. 얼마 만에 맞는 손님인가. 그 무덥던 여름날 그리고 김 교수의 출연 이후 거의 공치고 있던 터였다. 방으로 들어와서 윤노인의 사각상 앞에 마주 앉은 사내는 가출한 아내가 언제쯤 올 것 같느냐고 성급하게 묻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찌나 제 애미를 찾는지 언제쯤 집에 오겠습니까? 사내는 아이들 핑계를 대며 가출한 아내를 찾고 싶어 했다. 윤노인은 그 사내의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놓겠구나 생각하며 수월한 손님을 맞아서 쉽게 풀어나갔다. 들어오긴 할까요? 돌아올게요. 당신 혼자 살 팔자가 아니야. 세장가들 팔자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쯤이나? 곧 들어오겠구먼. 그러나 제발로 걸어서 들어오겠느냐? 찾으러 나서야 하겠느냐가 문제로구먼. 인노인은 사내가 부르는 본인과 아내의 생년월시 등을 적으며 그것들을 풀어서 사내에게 말해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내는 윤노인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윤노인은 찾으러 나서고 싶은 사내의 심정을 눈빛에서 읽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지적해 주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찾으러 나서야 돼. 그렇죠. 윤노인은 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그래. 동남쪽이나 남서쪽인데. 혹 연고가 있는 쪽이 어디야? 글쎄요. 동남쪽이면 내가 사는 곳에서 동남쪽이란 말씀이죠. 옳지. 처남이 사는 동네입니다. 어쩐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모가 딱 잡아댑니다. 틀림없어. 그러니 100번 찾아가서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데려와. 아이고, 제가 술버릇 높은 것을 어찌하시고. 윤노인은 자신 있었다. 사내는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말하고 있었고 흐린 눈동자나 피부 색깔로 보아 술을 많이 마시는 쪽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들의 답답함을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설 때부터의 일거일동으로 눈치껏 때려잡으면 거의 틀림없었다. 사주팔자야 생년월시대로 풀어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들려주면 되는 것이고, 지난 일이나 성격은 그 사람의 말투나 피부색, 눈빛으로 대충은 알 수 있었다. 당장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쯤도 거의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한두 마디 넘겨짚은 말이 맞아 떨어지면 용하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물어 유명한 점쟁이가 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생년월시만 던져주고 입을 꽉 다문 채 점쟁이의 눈치만 살피는 자들이 있다. 털어놓기를 유도하여도 넘어오지 않을 때 점쟁이 측에서 오히려 답답해진다. 드물게 나타나는 손님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참 진땀이 난다. 모처럼 만에 윤노인의 귀한 손님이 되어주었던 중년의 사내는 후련하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를 거듭하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윤노인은 사내가 떠난 후 방바닥에 놓여있는 1,000원짜리 5장을 집어들었다. 고마운 것이었다. 그런 것 2장만 있으면 하루를 무난히 넘길 수가 있다. 하루에 2건만 해치워도 그 좋아하는 담배를 피우면서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요즘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저 영감님, 윤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여산댁의 목소리가 노인을 불렀다. 윤노인은 방문을 밀었다. 그리고 여산댁의 다음 말이 있기 전에 5장을 건넸다. 이거라도. 아우, 고마우셔라. 그런데 실은 그것이 아니구먼요. 여산댁은 방문 앞에 바짝 다가서며 조그만 목소리로 말을 더 잇고 있었다. 영감님, 몇 시간만 방 좀 비워주실라우? 윤노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방을 비우라니. 그러나 몇 시간만이라고 했겠다. 윤노인은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며 여산댁을 더욱 빤히 바라보았다. 실은 낯손님이 있어서. 여산댁은 말꼬리를 흐리면서 멋쩍어 했다. 윤노인은 비로소 그 말뜻을 알아챘다. 안도의 한숨이 바람 빠지는 풍선 마냥 푹 꺼져나왔다. 방세와 식대가 밀려있는 처지에 그만한 편의도 못 봐준다고 해서야 도리가 아니었다. 멋쩍어서 더듬거리는 여산댁의 표정에서 인정의 부스러기를 보는 듯해 흐뭇하기까지 했다. 윤노인은 소지품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특히 사주쟁이 티나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게 신경을 썼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산댁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심사로 방을 나왔다. 그가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남녀가 여산댁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윤노인은 건성으로 바라보았다. 그 남녀 한 쌍을 다시 뒤돌아보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허름한 차림의 늙은이들이었다. 여인숙방을 찾아드는 것은 가난한 젊은이들이겠거니 생각했던 윤노인에게 충격이었다. 특히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이 몹시 꺼려진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늙은이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이 그 방은 구석진 기퉁이에 있어서 남녀가 숨어들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참, 환갑이 가까운 나이들인디. 될까? 윤노인은 방문이 닫히면서 여자의 치마 끝이 숨겨짐과 동시에 대문 밖으로 밀려나면서 중얼거렸다. 참, 허허, 참.
그러나 딱히 갈 곳이 없었다. 가까운 거리를 어슬렁거려야 했다. 윤노인은 허허참 하며 헛웃음을 이스로 빠뜨리면서 기억대학의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구질구질한 골목을 지나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기억대학의 교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산책로가 산뜻하게 나타난다. 그 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새벽이라도 거닐어 보지 못한 것은 늙은이답지 못한 게으름 탓이었다. 윤노인은 천천히 언덕배기를 올라섰다. 대학의 육중한 문이 성문처럼 그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위로 뻗어있는 석탑의 끝을 쳐다보다가 한껏 더 멀리 하늘 끝을 보았다. 지난 여름의 하늘이 아니었다. 드높이 올라가 말갛게 닦인 하늘이었다. 윤노인은 계절의 바뀜을 새삼스러워하며 일 없는 늙은이처럼 휘청휘청 걸었다. 나뭇잎이 날렸다. 나뭇잎은 윤노인의 발밑에서 팽그르르 돌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갑작스레 서울에 있는 손자놈이 떠올랐다. 막내인 셋째 손자놈은 윤노인의 다리에 매달리며 할아버지 100원만 하고 꾀지지한 손을 내민다. 손자놈이 100원만 하면서 다리를 붙잡고 도는 것은 염치 없어서 하는 행동일 것이었다. 노인은 불현듯 손자놈이 보고 싶어졌다. 녀석의 손에 동전 한 입 쥐어주고 뽀뽀를 청하며 껴안고 싶었다. 아들 내외는 어찌 지내나? 윤노인은 벼뜨는 담벽에 몸을 기대며 서울 쪽 하늘을 막연히 바라보았다. 애비 잘못 만나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들 내외를 생각하면 항시 쓸쓸했다. 날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성은 고왔다. 멀쩡한 살림살이에도 양로원으로 밀려나는 늙은이들이 많았다. 특히 소외감으로 자살하는 늙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때에 가난하지만 깍듯이 대하는 아들 내외의 착한 심성은 고맙기조차 했었다. 노인은 그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했다. 2개뿐인 천세방에서 노인에게 하나를 내어주어 큰손자와 한 방을 쓰고 있지만 밑으로 또 2놈은 그들 내외가 데리고 자야 하는 처지였다. 네 가끔 올라오마. 요즘은 소도시에 가야 경치가 더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이니까 절대 다른 생각 말고 아이들이나 잘 키워라. 할아버지 가지 마. 이놈, 내 이놈이 보고 싶을 땐 어쩌누. 아버님, 언제라도 올라오십시오. 막내 손자의 손을 쥐고 있던 윤노인은 눈시울이 시큰해짐을 며느리한테 눈치채지 않게 외면하며 서울을 떠났었다. 그것이 지난 봄이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이젠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손자놈 얼굴 한번 떠올려 보지 못한 무심한 할아버지였다. 그러나 윤노인이 서울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다. 서울은 포화 상태였다. 무엇이든 넘쳤다. 더욱 그 광고의 물결은 침투력 강한 유행성 독감이어서 점쟁이까지 자기 광고를 하는 판국이었다. 사직동의 김아무개, 봉천동의 누구, 미아리 고개의 누구누구처럼 신문 잡지에 알리며 진을 치는 부류 속에 끼어들 수조차 없는 윤노인이었다. 또한 거기에 스포츠 신문마다 실리는 오늘의 운세라는 것과 컴퓨터점이라는 것 때문에 재미로 심심찮게 찾아들던 젊은이들까지 손님으로서 읽고 보니 서울에서는 사주 관상쟁이 해먹기 틀렸다 싶었다. 떠나야 했다. 서울은 거대하게 부풀려져 버린 도시였고 윤노인에게는 그 거대한 서울이 힘에 부쳤다.
뛰는 놈 투성이에 서울에서 기어다니는 윤노인은 발길의 책이 일수였다. 채어서 밀리고 밀리다 보니 서울을 벗어나 있었다. 스스로 밀려난 것이었다. 목소리가 커서 쫓겨난 김 교수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다. 호호, 손금, 내 잘 보지. 윤노인은 번뜩 정신이 났다. 하늘바라기 하던 윤노인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듣던 것이었다. 허허허 하는 웃음소리도 귀에 익었다. 노인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짐작대로 옆방놈이었다. 그는 아랫동리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옆에 여학생이 치살거리며 따라가고 있었다. 윤노인은 또 심술이 났다. 놈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었다. 윤노인은 김 교수 일행이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윤노인의 방으로 들어간 늙은 한 쌍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어서 더욱 늑장을 부렸다. 아유, 영감님, 어디까지 갔다 오세요?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이는 윤노인을 본 여산댁이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건게요? 윤노인은 턱으로 방문을 가리켰다. 그럼요. 잠깐이에요. 늙어서 기운이나 썼겠어요. 허허, 여산댁도 못하는 말이 없군. 윤노인은 사실 그 한 쌍은 주물럭거리거나 만지거나 하다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다시 헛웃음이 허허허 나왔다. 그런데요, 영감님, 멀리 가지 마세요. 방금 궁합을 볼 손님이 왔다 갔는데. 그래? 이거 낭패인데, 젠정헐. 윤노인은 아쉬운 판에 한 건 놓쳤다고 생각하니 아까웠다. 그래서 젠장헐 하고 구시렁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방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여선댁의 바지런함이었다. 그녀는 성깔대로 깔끔하기는 했다. 쉬지 않고 쓸고 닦고 빨아댔다. 언젠가 윤노인이 쉬어가면서 하라고 했을 때 쉬면 잡념이 생겨서 안 돼요. 따년한테 가버린 남편 생각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편하면 안 돼요. 하고 대꾸하며 하던 빨래를 계속하던 여선택이었다.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겐 살아가는 명분이었다. 그날 이후 낮에 방을 비워줘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윤노인은 여인숙 담장 밑에 깔개를 깔고 자리를 잡았다. 낮 동안은 아예 장소를 옮기기로 작정했다. 밀린 방세를 아직 지불하지 못한 처지여서 선심이나 쓰는 척했다. 여산댁도 말은 안 돼도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득이 있었다. 담장 밑에 자리를 편 후로 지나던 길에 장난삼아 손금이나 관상을 보고 가는 이도 있었다. 그런 것은 제값을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일거리였다. 윤노인은 오늘 담벽에 기댄 채 끄덕끄덕 졸았다. 아침 저녁으로는 썰렁해도 한낮의 가을 햇살은 찡했다. 그것은 곡식을 연글게 하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그 햇살은 노인의 몸을 말리는 것 같았다. 박제된 한 마리의 짐승처럼 원형 그대로 노인을 말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자? 윤노인 앞에 작은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으며 말을 붙였다. 요 며칠 사이에 자주 윤노인의 관상 그림 앞에 쪼그리고 앉는 꼬마 손님이었다. 할아버지, 자? 여자아이는 윤노인 앞으로 조금 더 바싹 다가앉으며 또 한 번 그렇게 말을 붙였다. 할아버지,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었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있어서 그는 생명 있는 그가
되는 것이었다. 너 언제 왔냐? 윤노인은 부신 햇살 때문에 선뜻 눈뜨지 못하고 입으로만 여자아이를 반겼다. 할아버지가 잠잘 때. 할아버지가 잤어? 아이는 노인이 가느다랗게 눈뜨는 것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을 대신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잤누? 응, 이렇게. 아이는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이고 눈을 감으며 자는 신용을 했다. 그 녀석. 윤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여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았다. 꺼낸 동전을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그녀의 조막만한 손을 허리 뒤에 감추면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다. 자, 괜찮아. 싫어. 내 거 아니야. 네가 가지면 네 거가 되는 거야. 그래도 싫어. 아이는 손을 다시 감추며 고개를 흔들었다. 윤노인은 서울 손자놈을 떠올려 보았다. 그놈 같으면 손에서 빼앗듯이 움켜쥐고 그의 까칠한 뺨에 볼을 비비면서 쪼르르 달아날 것이었다. 윤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손바닥으로 오므려 감추어서 만지작거렸다. 그것의 감촉은 조금 전에 할아버지를 부르던 따뜻함이 아닌 금속성의 싸늘함이었다. 윤노인은 100원을 받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피부치와 피부치 아님의 차이를 알았다. 상이야. 그때 옆 골목에서 아이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윤노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아이는 냉큼 일어서서 뛰어갔다. 노인은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며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길바닥에 펼쳐놨던 책들을 걷어들였다. 책들을 거두며 책상 다리로 앉아있던 자세를 풀고 몸을 일으켰다. 늦가을 툭 소리내며 떨어진 마른 잎을 소나기에 넣어 부스러뜨리면 부서석하는 소리가 나던가. 담에 기대어 가을 햇살에 몸을 말렸던 노인의 사지가 부서석하는 소리를 냈다. 노인은 부서질 듯이 건조된 상태였다. 오랫동안 한 곳에 앉아 볕을 쏘인 탓이리라. 윤노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푹 쉬고 싶었다. 오늘은 유난히 아랫목이 그리웠다. 노인은 한나절도 되기 전에 모든 짐을 챙겨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랫목에 손을 밀어넣었다. 미적지근했다. 윤노인은 요 밑으로 들어갔다. 미적지근하더라도 그 온기를 직접 허리에 대고 싶었다. 방바닥이 늙은이의 체온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니까 요 위에 눕는 것이 나으리란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는 요 밑으로 몸체를 밀어넣었다. 몸을 뉘었다는 것만으로 우선은 편했다. 찢긴 창구멍으로 담벽에서 남겨둔 빛이 노인을 따라 들어왔다. 새어 들어온 빛은 담벽에 기대고 별 쪼이기 했을 때의 빛과는 그 성질이 달랐다. 그것은 시린 은빛이었고 차가운 유리 부스러기였다. 노인의 무릎뼈를 그 유리 부스러기가 사정없이 찌르고 있었다. 무릎은 저리고 쑤셨다. 그때부터 시작된 무당의 푸념 소리는 윤노인의 신경을 몹시 거슬리게 했다. 연탄불이 꺼졌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그때였다. 그래서 고약한 인심 타령을 하며 옆방 아궁이에서 잘 타고 있는 연탄과 바꿔치기 해버렸다. 그 순간 옆방의 김 교수가 여자를 끼고 들어섰던 것이었다. 윤노인은 뒤집어 썼던 이불을 젖히고 다시 일어나 앉았다. 젠장, 연놈들,
뭐들 하고 있누? 이 노인은 아끼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연기를 뱉었다. 담배 연기는 몽글몽글 위로 올라갔다. 파렴치한 놈 같으니라고. 손금이나 보면 됐지. 이 노인은 놈이 젊은 여자를 꼬드겨서 재미 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버렸다. 노인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흥분하고 있었다. 한바탕 엎어질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런대로 아랫목만 따끈했으면 시린 무릎이며 허리를 쉬게 할 참이었는데 꺼트린 연탄불의 야박함이 노인의 신경통을 부추기고 부하를 돋았다. 옆집에서 계속되는 신호른, 무당의 나무질까지도 합세하여. 안녕히 계세요. 윤노인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차를 끓이고 있을 때 아까의 그 젊은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윤노인은 젊은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기척을 느끼자 방문을 발길로 걷어차고 내친 걸음으로 김 교수의 방문을 성급하게 열어젖히렸다. 그리고 놈이 그의 영역으로 무단 침입했던 것을 복수라도 하듯이 김 교수의 방으로 성큼 들어섰다. 이놈, 뭐 할 짓이 없어서 이 짓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길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게야? 윤노인은 방문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쳤다. 안중뱅이 책상 앞에서 책장을 넘기던 김 교수는 느닷없이 나타나서 소리 지르는 노인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다. 뭘 쳐다봐? 경우가 안 그래? 이건 파렴치한 짓이라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몰라서 묻는 게야? 누구십니까? 나? 나는 바로 옆방에 사는 사람이 왜다. 벽을 사이에 두고 이럴 수는 없는 게야.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옆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거 인사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겠지. 1년 전부터 터잡고 있는 관상쟁이 옆으로 와서 손님을 가로챘으니 죄송할 수밖에. 그러나 이럴 수는 없는 게야. 무엇일지라도 선우가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아, 고정하십시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 알기는 이놈 봐라. 윤노인은 김 교수를 몰아붙였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셈이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여유 있게 다스리는 자세였다. 영문도 모르는 일에 같이 빗대 세우며 왈가왈부할 김 교수가 아니었다. 윤노인 혼자의 일방적인 떼거지였다. 국구경 갔던 여산댁이 들어왔다. 갑작스럽게 큰 소리 나는 곳이 그녀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아니 영감님, 왜 이러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김 교수에게 무례한 언동을 하는 윤노인을 보자 여산댁은 즐겁을 했다. 이놈은 무례하니야. 줄 서 있는 옆구리를 쑤셔 물고 들어선 새치기꾼이야. 윤노인은 이번에 여산댁을 향해 소리 지르며 사대질까지 했다. 노인의 격한 태도에 여산댁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김 교수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고정하십시오 하며 처음의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상황으로 봐서 어쩌면 노인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므로 안타깝기조차 했다. 인노인의 기세는 조금씩 수그러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맞장구 치지 않는 싱거운 짓거리였기 때문이었다. 인노인은 김 교수가 보통은 넘는 놈이란 생각을 했다. 결국 헛발질을 했음을 알고 수그러드는 기미를 눈치챈 김 교수가 여산댁에게 소주와 안주할 것을 간단히 갖다 주십사 하고 부탁했다. 김 교수의 그러한 태도는 퍽 당당해 보였다.
그럼 못 써. 아무리 손을 휘저어 손뼉을 치려 해도 맞부딪혀 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결국 윤노인은 헛손질했음을 알고 스스로가 쑥스러워져서 슬그머니 주저앉으며 혼자 소리를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 교수를 정면에서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 교수도 노인을 바라보았다. 두 사내의 시선이 맞부딪힌 순간이었다. 멀쩡한, 인노인이 허허 하고 웃었다. 언성을 높였는데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았던 김 교수에게 참패당한 기분 때문이었다. 이유나 알았으면 합니다. 김 교수도 엷은 미소를 지었다. 인노인은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래전부터 낯익힌 사람들과 같은 정스러움이 작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또한 김 교수의 조용한 미소는 언성을 높였던 윤노인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때 여사 한댁이 소주 한 병과 멸치볶음, 고구마 줄기 무침 등을 소안 위에 올려 방으로 디밀었다. 저놈의 멸치볶음? 도대체 씹히지도 않는 멸치볶음이라니. 국물이 있어야지. 윤노인은 술안주의 형편없음을 탓했다. 끼니 때마다 손도 가지 않는 멸치볶음에 질려 있었다. 자,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김 교수는 아래목으로 윤노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한 잔 올리겠습니다. 진작에 인사드려야 할 것을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나 윤재득이요. 어르신네께서는 관상을 보신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관상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가르침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김 교수는 윤노인의 잔에 술이 넘치도록 따랐다. 오라, 아까운 술을. 윤노인은 넘쳐 흐르는 술잔에 입술을 대고 한 모금 홀짝 했다. 어르신께서는 약주를 즐기시는군요. 허허, 술 좋지. 사내들 감정은 그저 술 한 잔으로 풀어버릴 수 있어. 윤노인은 마음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맛보는 술 마신 양 맛을 음미했다. 김 교수는 그런 윤노인을 연민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스듬히 몸을 사리고 조심스럽게 술을 마셨다. 원, 돌아앉아 마실 것까지 뭐 있어. 윤노인은 불같이 오르던 화를 소주로 꺼버리고 편한 자세로 김 교수를 편하게 대했다. 어르신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실은 제가 관상 보는 것이 아니라 김 교수가 윤노인에게 술잔을 몇 번 권하고 난 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참이었다. 그럼 손끝만 보시오. 됐어, 됐어. 그런 건 상관하지 맙시다. 어차피 한 지붕 밑에 기거하며 밥 빌어먹는 처지 아니겠소. 내가 잠깐 욕심 부렸던 것 사과하리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여 이 겨울이나 납시다. 윤노인은 어느새 으흐흐 하고 웃음을 터뜨림으로써 김 교수에게 손님을 뺏긴다 해도 상관없다는 투였다. 어떻게든 되겠죠. 윤노인은 어떻게든 될 겁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돼 가는 겁니다. 하며 연방 술잔을 비웠다. 김 교수는 윤노인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재미삼아 가까운 사람 손금 몇 번 봐준 것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윤노인을 서글프게 했다고 생각하니 쓸쓸했다. 김 교수는 잔을 받은 윤노인의 손을 사죄하는 양 꼭 쥐고 술을 따랐다. 응, 그래. 잘해보자구, 김씨.
어떻게든 될 게야. 아직 젊은 사람이 오죽하면 처자를 버리고 이곳으로 밀려왔겠남. 저 어르신,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되는 법이요. 나랑 이 겨울만 나보자구. 김 교수가 관상쟁이가 아님을 알리려고 할 때마다 윤노인은 너덜 웃음을 웃으며 그것을 막았다. 김 교수는 가슴이 저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라리 외로운 늙은이의 울음소리로 들렸다. 김 교수는 결국 그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알려주어서 노인을 안심시키려다가 그만두어 버렸다. 어차피 윤노인은 화를 사긴 후였고 상부상조하자며 체념한 후인데 새삼 밝힐 필요까지 없을성 싶었다. 그리고 늙음하게 경쟁자가 있다는 것이 도리어 활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르신, 그럼 잘해봅시다. 그려? 그러나 제안 하나 할까? 뭡니까? 우리 동업으로 할까? 분담해서 말이요. 일테면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 우리가 방에 나란히 앉아있다가 내가 사주를 풀 때 김씨는 관상을 보고 김씨가 손금을 볼 때 나는 족상을 봐주는 게야. 어때? 거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푸 잔을 비우고 또 채우고 그리고 마실 때마다 쨍강쨍강 부딪히며 마음을 합했다. 김 교수가 윤노인보다 취기가 더 심했다. 김 교수는 젓가락으로 드럼치는 신용을 하며 조 카커의 One Wonderful World를 부르기 시작했다. One Wonderful World, One Wonderful World. 윤노인은 김 교수의 반복된 리듬을 어느새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었다. 여산댁은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술을 가져다 주었다. 빈 소주병 3개가 방바닥에 떼구르르 굴렀을 때 두 사람 모두 큰 대자로 각자의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코고는 소리만 요란했다. 두 사람은 서로 한 박자씩 쉬어가며 주거니 받거니 코를 골았다. 여산댁은 어둠이 진한 마루 밑을 더듬어 연탄 아궁이의 공기통을 활짝 열어놓았다. 에이그, 코 고는 소리에 구들짝 무너지겠네. 윤노인 방에 공기통을 마저 뽑아내면서 여산댁은 중얼거렸다.